저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입에서는 쓴 침이 고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한다. 얼마나 막장스러운 일인가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에요. 저는 그 아이에게 속아 제 아들을, 제 가정을, 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아니, 지금도 잃어가는 중이죠. 이 이야기는 60대 후반.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불안과 의심으로 잠 못 이루는 시어머니 강영애.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며느리 오민서가 저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5년 전이었죠. 제 아들 차준혁은 30대 후반. 번듯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에요. 제가 물려준 사업체는 아니지만 준혁이가 자수성가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 준혁이가 데려온 민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팥 양갱이에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어깨가 안 좋으시다기에 제가 정성껏 다려온 한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민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대든 적이 없어요. 아침 식단은 제가 좋아하는 토속적인 메뉴로 완벽하게 차려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죠. 저와 준혁이 사이가 안 좋을 때면 언제나 중간에서 현명하게 중재했어요. 제 주변의 모든 친구들은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며 부러워했어요. 저는 저를 의심하는 제가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저렇게 완벽한 아이에게서 왜 자꾸만 서늘한 칼날 같은 느낌을 받는 걸까요? 제 불안감은 20년 전 일에서 시작되었어요. 제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가 운영했던 유통업체가 있었죠. 꽤 잘 나갔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경쟁사의 치명적인 공세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직도 잠자리에 들 때면 그날의 악몽을 꾸곤 합니다. 며느리 민서는 저의 이 불안 증세를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너무 예민하세요. 제가 드리는 이 약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신경안정제인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어머님께 딱 맞을 거예요. 민서가 건넨 약을 꾸준히 복용했어요.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죠. 꿈도 잘 안 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물건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대화 도중에 말이 헛나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때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첫 번째 사건이 터졌어요. 며칠 전 민서가 쓰지 않는다는 서랍장을 제가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 사이에 숨겨진 USB 하나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제 방 컴퓨터에 꽂아보았죠. 그 안에는 제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폴더가 있었어요. 폴더 안의 파일들은 전부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파일 이름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S사, 내부 자료, 최종 분석 보고서, 강영의 사장비리 의혹 보고서, 경쟁사 대응 매뉴얼 2005년. 이 모든 자료는 제가 20년 전 파산했을 때 저를 무너뜨렸던 경쟁사의 기밀 문서들이었어요. 그중 S사는 바로 저의 회사였죠. 이 USB는 대체 왜 민서의 서랍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걸까요? 저는 손이 떨려 화면을 끄고 USB를 꽉 쥐었어요. 저녁 식사 때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았죠. 민서야, 내 서랍 정리하다가 낡은 USB를 하나 찾았는데 혹시 내 거니? 거기에 회사 자료 같은 게 있기에.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마주보더군요. 어머님, 그거요. 제가 옛날에 쓰던 물건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려고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호기심에 싼 값에 샀던 건데 저희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래된 자료 같아서 그냥 둔 거였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자주 물건 잃어버리시는데 꼭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른 버릴게요. 어머님, 요즘 약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신경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민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거짓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티끌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제가 또 망상을 시작했다는 듯이 은근히 저를 압박했죠. 아들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민서가 바쁜데 왜 그런 걸로 민서를 괴롭혀. 민서 말대로 그냥 버려.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그래. 얼른 가서 약이나 드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불안 증세의 원인이 약이 아니라 바로 민서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민서가 건네준 약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약은 정말 단순한 안정제일까요? 저는 며느리의 완벽한 거짓말과 아들의 냉정한 태도, 그리고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홀로 싸움을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 그녀가 저를, 그리고 제 아들을 파멸시키려 온 복수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저를 지배했어요. 저는 제 가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아이가 나를 속인 게 확실해요. 이제는 그 아이의 어머니까지 찾아내야죠. 며느리 민서가 건넨 약과 USB를 보며 저는 밤새도록 몸을 떨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어요. 저는 20년 전 그 일을 겪으면서 사람의 눈빛 속에 숨겨진 증오와 배신을 읽는 방법을 배웠죠. 민서의 눈빛, 완벽하지만 차가운 그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어떤 응어리진 목적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부터 민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평소처럼 다정하고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보였어요. 준혁이가 출근한 후 민서는 늘 요가 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죠. 하지만 요가복 대신 민서가 챙긴 가방 안에는 큼직한 서류철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 요가 다녀올게요. 점심은 간단하게 냉장고에 준비해 두었어요. 어머님 약 꼭 챙겨 드시고요. 저는 민서가 집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뒤를 쫓았어요. 제 몸은 60대 후반. 예전 같지 않았지만 20년 전 사업을 하던 시절의 김이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민서는 제가 예상했던 요가 학원이 아닌 시내의 고급 프라이빗 멤버십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민서가 그런 곳에 다닌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민서가 나오기를 숨죽여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서가 한 중년 여성과 함께 라운지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여성은 화려한 옷차림과 기품 있는 태도를 지녔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도 낯이 익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박혜정, 제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그 경쟁사 사장의 부인이었어요. 20년 전 제가 가장 믿었던 거래처를 가로채고 저의 사업 기밀을 빼돌려 저를 파산하게 만든 악연의 중심에 있던 여자였죠. 하지만 혜정은 강씨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곧바로 이혼하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민서와 함께 마치 모녀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카페 창문을 통해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였지만
저는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민서야, 내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약 잘 드시고 계시니 그래야 판단력이 흐려져서 준혁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실 거 아니니 내가 들어가서 영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해. 혜정이 속삭였죠.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완벽한 며느리로만 알고 계세요. 그 약 덕분에 의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아직 시어머니에게 은닉된 재산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준혁 씨 사업 쪽도 생각보다 단단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민서가 혜정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제 귀로 똑똑히 들었죠. 완벽한 며느리였던 오민서는 사실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저의 가정을 침투한 박혜정의 딸이었던 거예요. 제 아들 준혁의 아내가 저희 숙적인 사돈의 딸이었다니. 이 결혼 자체가 20년 묵은 복수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혜정을 증오했고 그 딸인 민서는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준혁이 재산 관리와 은닉된 재산은 결국 제가 아들 준혁이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유산을 의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20년 전 저는 사업을 잃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삶과 저의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 복수극의 최종 목표는 저희 가족 전체의 파멸이었죠. 그날 밤 저는 USB를 다시 열어봤어요. 암호가 걸려있던 파일 이름들이 달리 보였어요. 그들이 제 사업을 무너뜨렸을 때 사용했던 수법과 동일했어요. 민서는 그 자료를 보고 저희 집안의 약점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민서에게 속아 넘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절규하고 싶었지만 침묵해야만 했어요. 제가 먼저 움직이면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어 버릴 테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실체를 아들 준혁에게 곧바로 알릴 수 없었어요. 준혁이는 민서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저의 말을 망상으로 치부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제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들의 완벽한 복수극을 역이용해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건넨 안정제를 화장실 변기에 모두 쏟아버렸어요. 이제 이 싸움은 두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20년 묵은 원한을 가진 집안의 목숨을 건 대결이 된 것이죠.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지독한 아이는 내 아들의 사업을 가족이 아니라 경쟁사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민서와 사돈 혜정의 충격적인 관계를 확인했어요. 민서의 결혼은 순수한 사랑이 아닌 저희 가정을 파멸시키기 위한 20년 묵은 복수극의 시나리오였죠. 저는 그날 이후 며느리가 준 약을 끊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흐릿했던 정신이 돌아오자 며느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실상은 고도의 정보원이었어요. 아들 준혁의 사업 규모, 거래처 현황, 심지어 준혁이의 사적인 재정 상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준혁의 회사에 급한 서류를 전달해 주러 갔다가 우연히 준혁의 비서와 대화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요즘 사장님 준혁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중요한 S전자와의 계약이 코앞에서 자꾸 어그러지고 거래처에서 서류를 이상하게 보내서요. 사장님도 며느님처럼 꼼꼼한 분이신데 요즘 자꾸 중요한 걸 빼먹으시네요.
큰일이에요.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비서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았죠. 준혁의 회사는 S전자와의 대규모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최종 계약서에 결정적인 납기일과 페널티 조항이 준혁이 모르게 누락되거나 준혁이 평소 쓰지 않던 모호한 문구로 교체되는 일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민서의 소행이었죠. 민서는 저희 집에 들어온 후 준혁의 비서가 쓰는 프로그램을 파악했고 준혁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찾아냈을 거예요. 완벽한 며느리라는 철통 같은 방패 뒤에서 민서는 준혁의 사업에 은밀한 파괴 공작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늘 저를 예민하게 감시했고 준혁은 저를 믿지 않았죠. 저는 노망난 시어머니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휴, 준혁아,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큰일이다. 며느리가 준 약을 안 먹었더니 더 그런가 봐. 내 서재에 있는 중요한 서류를 내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뻔했지 뭐니. 하하,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일부러 준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준혁은 역시나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저를 한숨 쉬었죠. 제가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여야 민서도 경계를 풀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민서가 잠든 틈을 타 저는 준혁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어요. 민서의 파괴 공작을 입증할 만한 흔적을 찾아야 했죠. 준혁의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해킹하거나 조작했을 만한 기록을 찾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준혁이 며칠 전 회사 공금 계좌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이체한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액수가 크진 않았지만 떳떳하지 않은 거래였죠. 주석에는 긴급 지출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저는 준혁이가 사업 초기에 세금 문제로 편법적인 회계 처리를 몇 번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민서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준혁 씨가 요즘 힘들어해요. 아무래도 사업 초기에 투명하지 못했던 회계 문제 때문에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해서 서류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네요. 어머님, 준혁 씨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조용히 묻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의 말은 소름 끼쳤어요. 민서는 이미 준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까지 쥐고 있었던 거죠. 민서의 목표는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라 준혁의 사업과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려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아들을 파멸시키려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어요. 민서가 다음 단계의 복수를 실행하기 전에 그녀의 파괴, 공작 증거와 준혁의 회계 문제를 방어할 논리를 동시에 찾아야 했죠. 저는 민서가 저에게 주었던 안정제와 유사한 성분의 약을 구해서 민서의 방에 역으로 숨겨두기로 결심했어요. 민서가 저를 망상으로 몰아붙였듯이 저도 민서에게 똑같이 되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 지독한 싸움에서 제가 아들을 지킬 유일한 방법은 미친 시어머니가 아니라 교활한 복수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엄마를 노망난 사람으로 만들었죠. 저는 며느리 민서가 아들 준혁의 사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특히 준혁의 과거 회계 편법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죠.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민서가 저를 망상으로 몰아갔듯이 저는 민서를 함정에 빠뜨려야 했죠. 저는 며칠 밤을 새워 민서가 준 약의 성분을 분석했고 그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약을 처방받았어요. 저는 그 약들을 민서의 방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죠. 그리고는 민서에게 내가 나에게 약을 먹여 나를 망가뜨리려 했다는 내용의 일기를 일부러 준혁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었어요. 민서에게 역으로 미친 사람의 굴레를 씌우려 한 것이죠.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준혁에게 민서의 실체를 폭로할 계획이었어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저는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준혁아, 엄마는 민서가 수상해. 내 회사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우연이 아니야. 며느리 방에 가서 서랍을 뒤져봐. 이상한 약이 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런 말을 하겠니? 엄마는 민서가 너의 사업을 무너뜨리려 온 원수의 딸 같아. 제가 울면서 호소하자 준혁은 저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어요. 엄마, 대체 왜 이래? 엄마, 요즘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는 거 알아. 민서가 엄마 걱정해서 매일 신경 쓰는 거 안 보여. 엄마가 자꾸 민서를 의심해서 민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민서는 우리 집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 저는 절망했어요. 아들의 완고함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민서의 방을 뒤져보라고 다그쳤어요. 결국 준혁은 못 이기는 척 민서의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곧이어 민서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제게 달려와서 저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세요. 저는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서랍장에 제가 쓰던 약을 숨겨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어머님, 저를 믿어주세요. 민서는 저의 계획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제가 숨겨놓은 약을 미리 발견하고는 자신이 몰래 쓰는 약인 것처럼 포장해 자신의 서랍장에 넣어두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자신을 모함했다며 연기를 시작했죠. 준혁이 방에서 나와 저를 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제가 숨겨둔 약과 제가 일부러 쓴 일기를 확인한 후 민서의 눈물 연기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죠. 엄마, 민서 방에 있는 약은 민서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영양제였어. 엄마는 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민서를 이렇게까지 괴롭혀. 엄마가 쓴 일기, 엄마가 민서를 괴롭히려고 작정했다는 거 나 다 봤어.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 때문에 민서가 집을 나가겠다고 해. 엄마가 문제야. 준혁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어요. 엄마가 문제야.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저의 가장 큰 적으로 돌아선 순간이었죠. 민서의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에 저는 완전히 당했어요. 결국 저는 집안에서 의처증에 걸린 망상 환자로 낙인 찍혔어요. 아들은 저를 믿지 않았고 며느리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않았죠. 저는 가족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며느리 민서는 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조롱하듯 당당하게 집안의 주도권을 잡았죠. 제가 복수를 위해 썼던 미친 시어머니 연기가 결국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셈이었어요. 저는 이제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민서의 숨겨진 치부를 파헤쳐야 했죠. 더 이상 어머니의 도덕적인 선을 지킬 여유는 없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그건 며느리가 완성한 복수의 최종 단계였죠. 아들 준혁의 배신으로 저는 가족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 집안의 유령이었죠. 며느리 민서는 저의 고립을 최대한 이용했어요. 민서의 눈에는 승자의 여유와 냉혹함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 아침 식사 자리였어요. 준혁은 수척해진 얼굴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엄마, 회사에 큰일이 터졌어요. 제가 예전에 처리했던 세금 관련 서류가 문제가 됐대요.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민서가 준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터뜨린 거예요. 사업 초기에 세금 문제로 잠깐 편법을 썼던 그 사실을 민서가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 분명했어요. 준혁아, 엄마가 예전에 경고했잖니. 그 여자, 민서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고. 민서가 너를 파멸시키려고 온 거라고.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준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민서는 지금 옆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밤낮으로 자료를 찾고 있어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민서가 아프다고요. 이 모든 건 엄마의 망상이 초래한 일이야. 엄마는 왜 자꾸 민서를 악마로 만들어요? 준혁은 여전히 민서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민서는 옆에서 울먹이며 준혁의 손을 잡았죠.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혁 씨를 사랑해요. 어떻게 제가 이럴 수 있겠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민서의 눈물은 저를 향한 조롱이었어요. 저는 민서의 치마폭에 숨어 있는 복수의 칼날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준혁의 회사는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어요. 수사가 확대되면서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렸고 준혁은 결국 검찰에 출두해야 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준혁은 넋을 놓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죠. 민서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나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 말대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건가? 준혁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서를 의지하려 했어요. 그때 민서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준혁 씨, 이제야 깨달으셨어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당신 어머니가 20년 전에 제 어머니와 제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죠. 민서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준혁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죠. 자신이 사돈 혜정의 딸이며 자신의 결혼은 순수한 사랑이 아닌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극의 일부였음을. 준혁은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 앞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방문 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서의 표정은 카타르시스로 가득 차 있었죠. 20년 묵은 한을 풀어내는 듯한 잔혹한 미소였어요. 준혁은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절규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민서는 준혁의 절규를 무시하고 혜정과 통화했어요. 어머니, 계획대로 됐어요. 준혁 씨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고 사업은 파산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강영의 그 여자의 마지막 명예까지 짓밟아 버릴게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준혁이 감옥에 가고 모든 것이 끝장나기 전에 저는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만들어야 했죠. 저는 곧바로 혜정에게 연락했어요. 이 지독한 복수극을 멈추기 위해 저는 제 목숨까지 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원수에게 애원하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악마의 증거를 손에 넣었죠. 아들 준혁은 아내 민서의 배신과 사업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절망했지만 싸움을 멈출 수 없었죠. 준혁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전에 저는 민서와 그 어머니, 사돈 박혜정을 멈춰야 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돈 혜정이 머무는 고급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저의 마지막 굴욕적인 카드였죠. 혜정은 저를 비웃는 표정으로 맞았어요. 20년 전 저를 무너뜨린 승자로서의 오만함이 가득했죠. 강영애 씨, 이제야 절 찾아오셨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당신 아들은 당신처럼 편법과 거짓으로 사업을 키운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죠. 혜정 씨, 부탁합니다. 제발 준혁이만 살려주세요. 모든 건 저의 잘못이에요. 20년 전 그 일, 제가 졌어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할게요. 저의 남은 재산, 명예,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 준혁이의 법적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민서에게 제보를 철회하라고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저의 처절한 애원에 혜정은 오히려 더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은 아직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20년 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내 딸 민서가 당신 아들에게 시집가서 5년 동안 며느리 연기를 하며 겪은 정신적 고문은요? 당신의 파멸. 그것만이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보상이에요. 혜정은 저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절망감에 휩싸여 흐느꼈어요. 당신은 정말 악마군요. 저의 모든 것을 잃게 하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니. 악마요? 악마는 당신이지. 영애 씨, 이제 돌아가세요. 당신 아들은 감옥에 갈 거예요.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심판이에요. 저는 혜정의 집을 나섰어요.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죠. 아들을 살릴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혜정이 저에게서 등을 돌려 문을 닫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혜정의 현관문 옆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가죽 지갑이 눈에 들어왔어요. 혜정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저는 지갑을 낚아챘어요. 혜정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지갑을 쥐고 달아났죠. 제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 안에는 2장의 사진과 함께 낡은 은행 금고 키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키 옆에는 보관 증서라고 적힌 종이가 있었죠. 그 종이에는 20년 전 혜정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사 당시 제 회사에 자금 세탁에 관여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혜정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저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자신들 역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죠. 저는 전율했어요. 혜정의 남편은 혜정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증거를 혜정 몰래 남겨두었던 거예요. 혜정은 이 증거를 숨기기 위해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애원할 때 혜정이 유난히 불안해하며 저를 빨리 내쫓으려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증거 때문이었죠.
저는 지독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곡수의 역전 카드를 손에 넣었어요. 혜정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제 아들을 파멸시키려 했지만 이제 저는 그녀의 명예와 안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힘을 갖게 되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증거를 이용해 며느리 민서의 복수극을 무력화하고 혜정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내미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20년 복수극의 대단원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사돈 박혜정의 치명적인 약점인 과거,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이제 아들 준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생긴 셈이죠. 저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어요. 혜정의 약점을 미끼로 준혁의 사업과 명예를 동시에 파괴하려는 민서의 복수극을 공개적으로 끝내야 했어요. 저는 준혁의 회사 파산과 법적 조사가 진행되는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준혁과 민서는 물론 저를 믿지 못하는 남편의 형제들까지 모두 불렀죠. 물론 혜정도 함께 초대했어요. 회의 장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은 여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고 민서는 슬픔에 찬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혜정은 자신이 절대적인 승자라는 오만함으로 저를 비웃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아들 준혁의 사업 파산과 법적 위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일부입니다. 모두가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민서와 혜정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어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도 그 망상에서 못 벗어나셨어요. 준혁 씨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혜정도 나섰어요. 영애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의 아들은 죄를 지은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마녀로 몰지 말아요. 저는 민서의 말을 끊었어요. 오민서 씨, 당신은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20년 전 내 가정을 무너뜨린 경쟁사의 사돈 박혜정 씨의 딸입니다. 이 결혼은 당신, 어머니가 계획한 우리 집안을 향한 복수였죠.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준혁은 저와 민서를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하지만 민서는 준비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어머님 사업과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님, 제가 준 약을 끊으신 후로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준혁 씨, 당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모함해요.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이 USB 안에는 민서 씨가 저에게 주었던 안정제의 성분, 분석 자료와 민서 씨가 준혁 씨의 사업에 고의적으로 타격을 입히기 위해 조작한 서류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민서 씨의 어머니, 혜정 씨와 나눈 녹취록도 있죠. 스크린에는 며느리의 완벽한 이중생활 증거와 준혁의 사업을 파괴하는 민서의 음성 녹취가 흘러나왔어요. 준혁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절규했어요. 민서야, 내가 나에게 어떻게. 민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혜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고 버텼어요. 그건 조작이에요. 단순한 사업 분쟁을 복수로 몰지 마세요. 법이 심판할 거예요.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요. 저는 혜정에게 다가가 그 증거가 담긴 종이를 내밀었어요. 혜정 씨,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이 증거를 먼저 보세요. 이건 20년 전 당신 남편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남긴 당신
자신의 범죄 증거입니다. 당신이 저희 회사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죠. 혜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제가 이 증거를 갖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숨겨온 그녀의 치명적인 비밀이 제 손에 들어 있었죠. 혜정은 공포에 질려 떨었어요. 아니, 이건 거짓말이야. 당신은 우리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 했어요. 당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증거가 공개되면 당신은 당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준혁은 아내의 배신에 절규했고 혜정은 자신의 파멸 앞에서 공포에 떨었죠. 저는 아들을 파멸시키려던 민서와 혜정에게 완벽한 역공을 성공시켰어요.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저는 승리했지만 제 아들은 아내에게 버려졌고 저에게는 고독한 침묵만이 남았죠. 폭로 이후 저희 집안은 회복할 수 없는 파국을 맞았어요. 제가 공개한 증거들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죠. 사돈 박혜정은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불법 자금 세탁 증거가 세상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며칠 전 혜정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영애 씨, 제발 멈춰요. 당신 아들 준혁의 법적 문제를 제가 해결할게요. 민서도 더 이상 증언하지 않게 할게요. 제발 이 증거만 공개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어요. 저는 혜정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제 아들에게 씌운 모든 혐의를 벗기세요. 그리고 민서와 함께 제 아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세요. 그것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혜정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혜정은 자신의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준혁의 사건을 마무리 지었어요. 준혁은 구속을 면하고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제가 잃었던 명예와 아들의 안전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승리는 너무나 씁쓸했어요. 아들 준혁은 아내 민서에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민서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는 사업의 파산보다 믿음과 사랑의 배신에 더욱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 내가 그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바보였어. 엄마는 진작부터 알았는데 나는 아내를 믿었고 엄마 말을 망상이라고 치부했어. 나는 아내에게 이용당한 대가를 치른 거야. 준혁은 며칠 후 민서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민서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서와 혜정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들의 몰락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지켰고 복수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제 가정을 파괴하려던 음모를 완벽하게 분쇄했죠. 하지만 집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 준혁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의욕을 잃고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냈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저지른 모든 행동들, 며느리를 모함하고 사돈의 치부를 이용했던 저의 잔혹함이 끊임없이 저를 맴돌았어요. 저는 승리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결국 파멸만을 남긴다는 것을. 저는 가정을 지켰지만 저희 가족의 평온과 순수함은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며느리 민서가 저에게 주었던 안정제 대신 스스로 처방받은 약을 꺼냈어요.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약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약도 저의 고독까지는 달래주지 못했죠.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삶의 황혼기에 겪은 이 막장 드라마는 끝났지만 상처 입은 아들과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던 저의 고독한 노년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